51%로 그냥 뚫어버리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 정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임기 초반 2년을 보내면서 온갖 신변잡기적인 내용 때문에 정말 중요한 정책 어젠다나 이런 메시지들이 묻혔었거든요. 예. 근데 정말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비상계엄 이후에야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과거에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었던 것들을 찾아보시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알고 나면 절대 지지할 수 없는 것이 종북 좌파 세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존에 있었던 정치 무관심층이 이제 정치의 중요성을 알고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시고 우파적 가치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하구나라고 인지를 하셨다고 봅니다. 근데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볼 때도요. 예. 국민의힘 정당 지지자 중에 거의 90%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정당의 지지율이 높은 것 역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사실 탄핵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각하해야 한다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생각하고 계신데요. 네, 지금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지 또 그동안 숨어 있었던 우리 사회에 압력하고 있는 사법 카르텔들, 여의도 기득권들 그리고 이권 카르텔로 똘똘 뭉친 언론의 무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전부 다 아시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적나라하게 사실 드러나 버렸는데요. 그런 것들을 아시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사리사욕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던 정치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한 진심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도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선관위 서버 점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거는 선관위가 그동안 거부한 경위가 너무 궁금합니다. 예. 도대체 왜 거부한 겁니까? 감사원의 감사도 거부하고 또 조사하겠다니까 거부하고 국정원에서 서버 점검하겠다니까 그것도 거부하고 예. 아예 완전 철옹성처럼 본인들의 이권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선관위 전체 직원이 3,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중에 1,200명이 부정채용이라면 이 조직이 선거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이미 부패한 조직이 무슨 자격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인 선거를 관리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맡겨야 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선관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서버 점검은 당연히 그중에 한 갈래일 뿐입니다. 전 전체 조직에 대해서 인사점검도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거부하지 않았으면 이런 최후의 방식으로 굳이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온 사회 곳곳에 지금 간첩 세력들도 암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선관위에 8번의 해킹 시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7번이 북한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계속해서 대통령과 정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조직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선거 때 이제 지난 대선 당시에 선대위에서 상근 부대변인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 조기 선거할 때 사전 선거할 때 이상한 정황이 너무 많았습니다. 쓰레기 봉지에 표를 모은다거나 아니면 택배 상자에 모은다거나 운동 가방에 넣는다거나 그런 표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선관위란 조직을 신뢰해야 됩니까? 지금 헌법재판관들마저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선관위란 조직에 대해서만 절대적인 도덕성을 우리가 맹신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헌법재판소에 사전투표를 폐지해달라는 헌법소원, 그러니까 사전투표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선거권이 주어져야 된다는 그 평등권을 위배하고 있으니까 헌법을 위배하고 있으니까 폐지해야 된다는 헌법소원이 올라가 있는데 헌법소원이 올라가면 6개월 안에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1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 그 재판소의 재판관 면면이 지금 너무나도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당장 이 문영배 재판관 아니 뭔가 캥기지 않으면 계정 그 X 계정을 왜 삭제합니까? 저 이거 보면서 되게 웃겼는데 우리 국민들도 똑같이 생각하시나 봐요. 떳떳했다면 그 SNS 계정을 갖다가 삭제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응답이
과반입니다. 네. 예. 사실 떳떳하지 않죠. 저걸 떳떳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예, 들고요. 본인이 이재명 대표와 사적인 친분도 있고 그동안 저렇게 정치에 특히 좌편향적인 이념에 심취해왔던 인물이라면 저는 헌법재판관으로 누가 추천한다고 해도 사전에 거절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적인 인물, 우리밤연구회 회장 출신인 이런 사람이 그동안 판사로서 사법권을 휘둘러 온 것 자체가 국민들의 상식에는 맞지 않는데 헌법재판관으로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탄핵 재판을 하니마니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것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본인이 직을 내려놓고 나오거나 스스로 기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지금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것도 아니고 권한 대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과도하게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는 것들, 표정을 숨기지 않는다거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론을 할 때 말을 잘라먹는다거나 편향성이 이렇게 엿보이는 태도들이 사실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면요. 이전에 있었던 감사원장 탄핵 재판 같은 것들 그리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재판 같은 한덕수 것들 총리요. 예. 네. 그런 것들 먼저 다뤄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이미 있는데도 다른 것들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선거나 이런 것들은 지지부진하게 질질 끌고 미루면서 예. 대통령 탄핵 재판에 대해서는 마치 정해진 답이 있다는 듯이 서두르는 이런 행태들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명확하게 짚겠습니다. 예. 진짜 법대로 좀 제발 법 좀 지키란 말입니다. 법을 안 지키니까 지금 국민들이 좀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댓글창에서 알상부님이요. 그 문영배 재판관 지금 독후감 쓰는 건 아닌지 그거 좀 감시해야 된다 그러시는데 아니 헌법재판관이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소원 15개월 동안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안 하고 대신 책 읽고 독후감 쓰고 있었어요. 독후감 그 개수를 누가 그 또 DC 일사대에서 2030 청년들이 그걸 다 셌더라고요. 네. 1200건. 와, 1200건. 책 독서는 많이 하신 건 좋은데 그 독후감을 갖다가 업무 시간에 쓰시면 됩니까? 업무 시간에 쓴 것까지 한 100건 되더라고요. 그거 다 체크했어요. 그러면 사실 문영배 재판관은 우리나라에 필요 없는 공무원인 예. 겁니다.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수탈해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 자리 자체를 없애도 예. 우리나라에 아무 문제가 지장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저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부여하고 있는 권위나 역할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지금 사법 카르텔이 문제가 되는 것은 판사들이 각 지역의 선관위원장을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선관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유보적이거나 소극적인 입장들 또는 내 사람 감싸주기 같은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뭐 하여튼 우리 백지원 대변인께서 말씀하실 때는 너무 명쾌해가지고 제가 뭐 토를 달 일이 별로 없습니다. 김문수 장관과 그리고 나경원 의원 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 그러셨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우리 당이 네.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이 흘러오면서 네. 정말 혼란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정말 모든 국회의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어디에 줄 설지 그리고 입장을 바꿨다가 또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내란을 자백했느니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기회인 양 하는 그런 모습들. 한동훈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여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발언을 하고 입장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요. 본인들의 정치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일단 우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 초기에 소위 친윤파리 했던 사람들 사실 지금 그러면서 연판장을 돌리고 나경원 의원을 모욕했던 세력이 있는데 예. 그 세력들 지금 친한계로 다 가 있는데요. 어허. 그러면서 이제 부당한 불이익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력이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원리와 원칙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원칙에 의거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의 탄핵 소추안에는 절대 동의해서도 안 되고 애초에 표결에 함께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리 원칙을 이야기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과도 지금 입장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어허. 이번에 이제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제 권영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을 접견하는 면회하는 자리에 대통령 측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직접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측에서 직접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건가요?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원리 원칙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그랬군요.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면회 이후에도 나경원 의원이 브리핑을 하셨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직후부터 무슨 기다렸다는 듯이 소위 김종인계 뭐 김재섭 의원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무슨 내각제 개헌을 해야 된다 엄프를 12월 초반부터 계속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없습니다. 예.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니 많이 했었는데요. 저도 그 초기부터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왕적 국회입니다. 예. 지금 입법부는 정말 무소불위의 권한을 사실상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 저도 재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개헌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면 의회 해산권,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라는 지점인데 오늘 이제 개헌 논의가 자꾸 정치권에서 빗발치니까 나경원 의원도 면회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헌처럼 국가 운영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논의를 하려면요. 예.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민의가 먼저 요구하는 부분을 정치권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정치권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국민주권이니까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이 국민에게 명령하듯이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각제를 주장하는 정말 낡은 구태한 세력들은 마치 국민들에게 명령하듯이 합니다. 따라오라는 식으로. 그리고 말을 조금 더 바꿔서 무슨 분권형 대통령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의회 해산권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탄핵을 하거나 이렇게 국회의원에 대해서 입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 대통령도 이번 비상계엄과 담화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면회 이후에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개헌을 논의한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지점이 맞아 떨어져서 국민들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는 세력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또 분권형 대통령제를 뭐 개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내각제 주장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런 내각제 주장의 목적은요. 정치라는 것을 계급화해서 귀족 세습화하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사실 무능한 정치 기득권들이 본인들의 기득권을 대대손손 대물림하고 싶어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하거든요. 의원 내각제하는 나라들 보십시오. 영국이나 일본에 어떻게 보십시오. 일본 여러분 그 대대로 세습합니다. 영국요 귀족이 세습합니다. 그런 나라로 지금 가자는 건데 왜 자유 대한민국에서 귀족제를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무슨 정치 고문이라고 뭐 이낙연 전 총리, 뭐 김무성 전 의원 이런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뭐 내각제 개헌 비슷한 이야기를 모여서 하셨는데 네. 그런 분들은 더 이상 말 얹으시면 안 된다고 제가 고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개헌을 해서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방식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층 2030의 여론이 저는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80대 김종인이 대표적인 내각제 개헌론자인데 김종인 전 고문이 이런 사람이 절대 이 어젠다는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을 확실하게 짚어드리고 싶고 사실 내각제 개헌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해온 김종인 전 고문 같은 경우에는 독일식 사회주의자 선봉자입니다. 예, 그리고 예. 독일은 지금 메르켈의 장기 집권 때문에 완전히 좌경화돼서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직접 선출, 직접 민주주의라는 그 가치를 조금 더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치 현실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제가 맞다라고 생각이 예. 들고요. 앞으로 국회가 가진 그런 무한한 권력들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의회 해산권과 같은 장치가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문수 장관을 왜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런 탄핵 정국이 되면서 네. 대통령만 탄핵하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이런 있다라고 사람들 많죠. 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흘러오면서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김문수 장관이 지금 2030을 비롯해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오늘도 받았었는데 하셨던 말씀이 국민들이 답답하시다 보니 이렇게 여론을 표현해 주신 것이다라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전에도 대선 출마 의향이나 이런 것들을 물을 때 지금 탄핵 재판 중이고 현직 대통령을 모시는 국무위원으로서 부적절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대선 출마 의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장관의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이나 언어들은 그냥 원리 원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을 산 겁니다. 예. 우리가 진짜 상식적인 기준으로 현직 대통령이 있고 탄핵 재판이 진행 중이지 어떤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닌데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들이 본인들을 지지하고 있지도 않은데 마치 차기 대통령은 본인이 내정되어 있다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정말 보기 흉하거든요. 예.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판적인 여론을 갖고 계시고 또 이제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도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신 것도 원리 원칙과 상식에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장관하면 좌파들이 맨날 도지사입니다 뭐 이러면서 조롱을 하거든요. 저희가 패런드마이크에서 예전에 한번 그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소방관, 그러니까 소방서에 전화해서 도지사입니다는 그 과정이요. 소방관들이 제대로 뒤통수를 때린 겁니다. 소방관들하고 수당 때문에 경기도에서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소방관들의 어떤 수당이나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도지사 시절의 노력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방관들이 되게 반발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소방관들이 좀 이렇게 약간 이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그 정말 악마의 편집이죠. 김문수 도지사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 중에서 그거를 딱 잘라가지고 마치 권위적으로 에헴 도지사인데 나도 몰라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한 것처럼 악마의 편집을 해서 김문수 지사를 갖다가 무너뜨린 겁니다. 네. 그 자세한 내용은 스토리가 좀 더 길기 때문에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나경원 예. 의원과 김문수 장관 두 분 모두 뉴미디어가 좀 없던 시절에 예. 좌파들로부터 막 시사인 이런 극좌 매체로부터 부당하게 그렇게 피해를 마타도어를 당하신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주홍 글씨가 아주 제대로 새겨진 그런 분들이죠. 자, 이런 가운데 진짜 저는 이 기사 보고 되게 어이가 없었는데 갑자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노벨상을 추천한다. 좋습니다. 뭐 전쟁 멈추면 노벨상 추천 받을 만 하겠죠. 그런데 그걸 추천하겠다는 사람이 진짜 민주당 안에서도 이렇게 뭐 극좌로 해서 반미주의의 끝판으로 하면은 그 끝자락에 서 있어야 될 것 같은 반미주의자 중에 반미주의자 박선원 의원이 트럼프 노벨상 추천을 하겠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 박선원 같은 경우에는 네. 반미 강성 운동권은 삼민투의 핵심 인사이기도 했었고요. 예. 문재인이 후보 당시에 선대위 안보상황단의 부단장이기도 했고 문재인 정부 안보 정책의 전체적인 청사진을 직접 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중국에서 상하이 총영사직을 맡았고요. 예. 나중에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시기에 국정원 실세인 1차장에 임명이 되었었습니다. 아, 진짜 이 사람이 어떻게 국정원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반미주의자가. 네, 그리고 또 지금 탈북어민 강제북송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문재인 당시에 서훈 전 국정원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과 함께 외교안보 정책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밑그림을 짰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은 굉장히 좌익 신여명 인물이고 그리고 간첩이라는 소리를 듣기에도 충분할 정도로의 행보를 보여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군 기무사를 해체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방첩 기능을 마비시켰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을 설계했던 핵심 인물이 박선원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상에 추천한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선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그 준비된 영상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짧은 박선원이 영상인데 얼마나 진짜 김일성 추종자고 북한에 종북을 하는지 그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관님이랑 처음 이번 정보사령관 유임될 거라는 확신을 로상원과 김영현을 통해서 알았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니 노상원이라고 그러지 도대체 누가 로상원이라고 합니까? 북한에 있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볼 땐 노동신문이지 노동신문이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평소 습관이 나온 것 같습니다. 평소 습관이. 네, 아하. 그러니까 은연중에 평소 습관이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이미 많이 퍼져 있고 공유가 되고 예, 있는 예. 영상이어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예. 제가 재차 트럼프 대통령의 그 홍보물을 그때도 영상도 아, 봤었지만 예.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커뮤니스트, 공산주의자, 마르크시스트, 마르크스주의자, 파시스트, 전체주의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지점에 있어서 정확하게 커뮤니스트와 마르크시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박선원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북 사회주의 추종 세력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그리고 심지어 그런 정당에 소속된 초선 의원이 본인이 추천하겠다. 대단한 권위와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지금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된다면 기분 나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미국에 있는 여러 정보국이나 이런
정보 기관들에서는 박선원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다 수집되어 있는 상황일 것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극좌 인사들을 보고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하드코어 레프티스트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하드코어라고 네, 표현하는군요. 네, 그리고 레디컬 루나틱이라고 합니다. 레디컬. 예. 네, 이제 미친 좌파 이렇게 이제 해서 예, 예. 급진 좌파, 미친 좌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시각에서 분류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 받아들일 때는 큰 의미 없이 그냥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인데 본인들이 사실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이번에 띄운 것 같습니다. 예. 마치 결정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혀 그런 지점이 없고 오히려 이것은 국익을 저해하는 방향성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로상원 그럼 리제명이냐 지금 그렇게 말씀들 하고 네. 계신데요. 저 우리나라 국격이 떨어지는 소리가 좀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을 국정원에다가 근무를 시키고 그랬으니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는 거죠. 진짜 문재인이 지은 죄가 정말 크고 이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의 또 비서실장이기도 했다는 거 여러분 네. 다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좀 이상한 정황이 이번에 탄핵 전국에 많았는데요. 어허. 탄핵 선동 집회 같은데 가면 예.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북한 용어를 쓰는 맞았죠. 사람들, 예, 뭐 예, 예. 무리 죽음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뭐 들쥐떼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예. 민노총 홈페이지에 북괴가 직접 보낸 북괴 조직에서 보낸 글이 그대로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노동 어쩌고 저쩌고 어허. 다 리을로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리제명, 노동 이런 식으로 쭉 적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적혀 있는 내용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도록 해라. 사실상 지령이 공식적으로 그냥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노총이란 조직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간부가 예. 국회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일부 간부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국익에 저해하는 정말 이건 그냥 간첩 행위를 위해서 존재했던 조직이 아니냐는 비판을 지금 들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글이 방치되어 있고요. 그게 22년 10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초기 그리고 이태원 선동이 극에 달할 때 올라왔던 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점들이 맞닥뜨려지면서 국민들께서도 이런 간첩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계시고 경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왜 타초 경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풀을 딱 건드리면은 그 안에 숨어 있는 뱀들이 막 튀어나오는 네. 거고 부엌에서 한번 이렇게 그릇 한번 두들기면요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그러겠지만 이 쥐새끼들은 다 도망가고 숨는 그런 법입니다. 진짜 대통령께서 진짜 구국의 각오로 오죽하면 계엄령이라는 걸 통해서 온 국민을 지금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민들을 흔들어 깨우니까 온 군데 진짜 나라 곳곳에 숨어있던 이 쥐새끼들, 뱀들, 정말 종북 세력들, 간첩들이 좀 다 튀어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백지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상금 부대변인과 함께 지금 대한민국의